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의 사회를 맡은 소리꾼 윤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는 사단법인 아리수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지역 전역에서 총 9회에 걸쳐 펼쳐지는 행사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무관객 녹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 아리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2005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아리수는 사회적 기업이자 전문예술법인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과 인문학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2020 경기 입문 콘서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안전하고 의미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본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를 선사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팀은 바로 노래패 우리나라입니다. 인권 평화를 노래하는 노래패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노래로 대중을 찾아가고 한국과 민족의 정신을 담은 공연을 하는 팀인데요. 오늘 이 공연 보시면서 그동안 지치신 일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7년부터는 기간의 공연과 더불어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여 한 인물에 대한 새로운 창작곡들을 묶어 윤이상 콘서트, 문익환 콘서트, 유관순 열사 콘서트 등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보실까요?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들 들려주는 것들 속에서 당연하게 돌아가는 지독한 일상의 감옥 어쩌면 우린 모두 투머쇼 주인공 두드려야만 해 나를 불러 쿵쿵쿵 두드려야만 해 씨앗을 긁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을 열 거야 내가 세상을 열 거야 당연하게 돌아가는 지독한 일상의 감옥 어쩌면 우리 모두 투머쇼 주인공 두드려야만 해 나를 불러 쿵쿵쿵 두드려야만
벗고서 세상을 낼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씨앗을 뚫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을 낼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보이는 것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들 들려주는 것들 속에서 두드려야만 해. 나를 불러 쿵쿵쿵 두드려야만 해. 씨앗을 뚫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을 열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씨앗을 뚫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을 열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을 염원하는 노래 모임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날씨가 좀 을신년스럽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을신년스럽다고 하는 말이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을사늑약 1905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외교권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통탄스러워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백성들이 그날의 그 아픈 기억 또 그때 날씨가 좀 스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 이제 을사년스럽다 이 말이 남아서 지금도 저희가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100년 동안이나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일제의 그 아픔이 그만큼 오래 가는 거고 그 잔재도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늘 이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콘서트, 이런 공연이 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불러드린 노래는 두드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쇼처럼 우리가 강요당해 왔던 것들은 이제 부수자 이제 이런 의미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노래는 우리 일제에 맞서서 누구보다 앞장서 싸우셨던 우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노래로 한번 요즘 젊은 세대들도 함께 부를 수 있게 좀 흥겹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진정한 일제 청산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아직 우리가 진정한 독립, 진정한 해방이 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가자 통일로 두 곡 이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 잊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 영어 싸우고 또 싸워 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 잊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긴 위대한 민족의 역사여도 싸우고 또 싸워 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꿈꾸렸던 호랑이 기지개 켠다 온 나라 산천초목 설레인다 엉그리고 짓밟힌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통일로 나가자 별에요 굳세게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푸릇한 호랑이 기지개 켠다 온 나라 산천초목 설레인다 엉그리고 짓밟힌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통일로 나가자 별에요 굳세게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통일로 나가자 별에요 굳세게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해방 7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특별히 유홍준 교수님을 모시고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강연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홍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자면요.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으로 등단한 뒤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며 민족미술인협의회 공동대표, 제1회 광주 비엔날레 커미셔너 등을 지내셨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 및 박물관장, 명지대학교 교수 및 문화예술대학원장, 문화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제주추사관 명예관장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평론집으로는 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들,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정직한 관객, 답사기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미술사 저서로는 조선시대 화론 연구, 화인 열전, 완당 평전, 추사 김정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홍준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청산 과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포함해서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지금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데는 지리적인 위치부터 이야기하는데 이 지도는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그 아시아 지도인데 이 지도를 나는 그 20년 전에 파리에서 사갖고 내 연구실에 걸어놓고 굉장히 기분 좋게 이걸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저렇게 크게 그려놔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문화적 비중을 생각한다면은 물론 저 정도의 그 크기를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요. 문화 지형으로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영토가 좁다고 하는 사실인데, 근데 그건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니까 적지, 세계의 보편적인 나라들하고 비교할 땐 결코 문명 국가들하고는 적지가 않아요. 이 하버드대 라이샤와 교수 페어뱅크 같이 쓴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동양 문화사에서 라이샤와는 코리아를 얘기하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오히려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그대로 유럽 지도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을 적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네덜란드니 벨기에니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 되고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그들 영국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건데 우리가 왜 영토가 작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가? 이거가 바로 중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인식을 해왔던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인류의 선사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문화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데 중요해요.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할 때 한반도에서는 구석기 시대가 없었다. 자기네는 있었고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고고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구석기 시대 유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60년대에 북한에서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흐구리에서 50만 년 전 그 사람들이 살던 도구와 자취가 발견돼 가지고 구석기 시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공주 석장리, 제천 전말동굴 이런 그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돼 가지고 지금 현재 약 30군데의 구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연천 전곡리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예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주먹도끼라고 하는 저 주먹도끼가 굉장히 의미가 큰 구석기 유물이에요. 저 같은 주먹도끼라도 여기 있는 주먹도끼는 위가 볼록해 가지고 그 당시 구석기 시대 뗀석기 연장 중에서 굉장히 발달된 형식입니다. 가죽을 벗긴다든지 뭐 하는데 기능적이었어요. 근데 이 프랑스의 생아슐 지역에서 처음으로 저런 게 발견돼 가지고 저걸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핸드엑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유럽에서부터 아나톨리아 반도 지나서 이란 지나 인도까지만 있다고 하는 모비우스 학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79년에 연천 전곡리에서 저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고고학 지도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 전곡리 유적은 고고학 지도 속에서 서울은 안 나와도 전곡리는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 유적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시 동두천에서 근무하고 있던 미군 하사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인디애나 대학의 고고학과를 졸업 못하고 다니다가 학비를 벌려고 군에 입대했다가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면 막 벽지수당으로 돈 좀 더 나오는지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책에다는 안 썼습니다만은 동두천 PX에서 근무하는 여가수하고 연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가수하고 여기 이 전곡리 한탄강 유적지에 1월 달에 여기를 산보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막 그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여기 못 뛰어 먹으러 왔냐고. 이 추운데 전방에 그 1월 달 강추위가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이 보엔 하사가 자기 여자친구를 달래기 위해서 코펠에다가 물 끓여서 커피를 한 잔 해주려고 돌멩이를 주워서 불을 지피려고 하다가 저와 같은 돌멩이 5개를 주웠어요. 근데 자기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교과서에서 배운 돌멩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보엔 하사가 저거를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학교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지도 이렇게 그리듯이 그려갖고. 그랬더니 그 선생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 같은데 내 스케줄상 지금 못 가고 옛날 세계 고고학 대회 때 서울대 김원룡 교수를 만난 적이 있으니 그분한테 신고하라. 그래갖고 그분 김원룡 교수한테 신고해서 그해 4월부터일 거예요. 와서 여기서 발굴해가지고 10년 동안 여기에서 저런 유물이 4,500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35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유적지 저 살던 자치가 있었고 세계 고고학계에도 발표가 됐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유적지를 저렇게 놓고 사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김원룡 선생이 93년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화장해서 전곡리 선사시대 유적지에 뿌려달라 해서 뿌렸던 조그만 그 비석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 문화재청은 뭐 하냐고 이러고 있냐라는 글을 썼는데 내가 문화재청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여기에다가 선사시대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국제 컴피티션을 했어요. 세계 설계 경기를 해서 프랑스 여자가 당선돼 가지고 아주 멋있는 이런 선사시대 유물 전시관이 있어요. 역발상으로 현대적인 그 티타늄으로 해서 지은 건물에 가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기공식을 할 때 내가 직원들한테 그 보헤나사 어디 있는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공이 얼마나 고마운데 책에도 그런 얘기 잘 안 쓰고 국민들도 잘 모르고 외국인이 우리에게 해줬을 적에는 더 고마움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저 공무원들이 대단하지, 또 찾았어,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외국인의 그 국제적인 관례로 그런 경우에는 부부를 초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를 초청을 했더니 그 PX 가수하고 결혼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딴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이 사실을 내가 세상에 어떻게 얘기를 해. 두 분이 아주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고, 나중에 이 준공식에는 그때는 보헤나사가 돌아가셔서 못 오고 부인이 이상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미 보헤니라고 하는 부인이, 남편은 제대한 후에 발굴회사에 근무해갖고 고고학 자로 일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갖고 있던 책하고 유물들을 여기에 기증해줘가지고 보행 기념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스토리텔링인데 유물이 우리와 가까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없어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팩트가 있는 거야. 나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적에도 그것이 중요하고 멋있고 한 것을 얘기해야지, 억지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빈터에서 그 얘기하는 거하고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문화가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게 진정한 그 문화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또 근대에 올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유적지들을 하나씩 마음에 갖고 있을 적에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뭘 봐도 전혀 꿀리지 않고 대안의 한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자랑과 의무 같은 걸 느끼게 되죠. 구석기 시대가 지나면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는데, 인류의 신석기 시대는 10,000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경 생활을 하는데, 신석기 시대는 이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정착 생활을 한다, 농사를 지었다, 도구가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아주 세련된 그 석기를 사용했다. 아직 철기나 청동기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옷을 해서 입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축을 했어요. 이 목축을 하면서 우리 요새 말로 하면은 GDP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생활이 풍족해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릇을 만들었어요. 토기를 만들었어요. 토기를 만들으니까 잉여 산물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만들어졌죠. 그 용기가 처음에는 지프로 만들다든지 동물 가죽으로 만들다 이제 흙을 빚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인간의 슬기가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근데 저 신석기 토기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럽식이 있고 이란식이 있고 중국의 뭐 용산 문화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인도식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개를 거치다가 결국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인간이 참 여러 가지로 영리한 중에 되도록 촌수가 먼 사람하고 결혼해야 후손이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근친상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하고 저쪽 마을 사람하고 통혼을 하면 저쪽 마을은 저쪽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문화가 교류가 되는 거예요. 시집갈 적에 그 문화까지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기는 되게 여자가 만들었는데 이 토기를 보면은 그 교류가 어떻게 흘러왔는가가 보여요. 저 빗살무늬 토기는 알타이 지역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몽고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규슈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알타이 계통이라고 하는 거가 이 토기에 사용하고 같이 일치하는 거죠. 근데 저 토기가 서울 암사동에 있는 6,000년 전의 유적지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이 저게 뭐 발굴하면 저렇게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사용하다가 깨져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 주워가지고 이어 맞힌 거예요. 아니 그 시대에 쓰던 그릇이 어떻게 생생하게 남는 게 있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참 그 수동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고고학이라고 하면 아주 낭만적이고 인디아나 존스 생각하기도 하는데 고고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필드에서 하는 거 보면은 대개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무덤 파는 일 아니면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이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을 이어붙여 가지고 해놓으니까 저와 같은 그릇이 돼요. 암사동에는 저 13채의 저런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불이 났나 봐요. 그래서 불탄 석가래들이 저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이어붙이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돼 있고 저게 한반도의 각 지역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저게 왜 밑이 저렇게 뾰족하냐, 저걸 밥상에 어떻게 놓고 먹었나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강변에 살면서 땅에 묻기 좋고 그 다음에 들기 좋으라고 문양을 집어넣어서 거칠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징성이 있는데 저거는 물고기 뼈 모양이 돼 가지고 많은 그 물고기가 잡혔으면 하는 희망이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런 그릇에 굽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반지하 움집 생활을 하다가 지상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런 빗살무늬가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번개무늬, 우전무늬라고 해서 비가 막 내리는 것 같은 농사와 관계되는 문양이 들어와요. 그게 BC 1500년 무렵이에요. 3500년 전. 그때 빗살무늬 토기에서 마지막에는 농사 짓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유물은 역사를 증언해줘요. 그 유물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유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가 있는데 아놀드 하우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물이 말해주는 그 소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성심 속에서 들리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들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면은 저 깨진 그릇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정체성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철학적인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하면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가 자극이 없으면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변화하지 않아요. 저와 같은 그릇이 3000년 동안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었다는 그 지루함, 그거는 미술사의 대단한 매너리즘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삶의 형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굽도 생기고 번개 문양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BC 1000년, 3000년 전이 되면 청동기 문화가 이제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청동기 문화로 시작을 해요. 청동기 문화가 BC 1000년에서 BC 300년까지 약 700년 동안 진행되고 BC 300년 이후에 철기 시대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초기 철기 시대로. 근데 우리의 청동기 문화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청동기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가 청동기 시대예요. 굉장한 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청동기에는 그 두 가지예요. 이 한쪽은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고인돌의 비파형 동검의 복주머니 같은 미송리형 단지,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북방식 청동기 문화예요. 고조선 문화예요.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세 가지 표지 유물이 있어요. 저 세 가지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고조선이에요. 그때 남쪽에서는 남방식 고인돌의 세형 동검에 고구마처럼 생긴 부여 송궁리형 단지가 있어요. 저게 세 개가 나오면은 사만 이전의 진국 시절의 문화가 되고, 그리고 둘이 비스무리한 것은 서로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명확히 말해주죠. 그때는 아직 킹덤이 안 됐어요. 왕국이 안 돼요. 그때를 족장이 다스린다고 해서 치프덤이라고 하죠. 우리 고조선 시대는 뭐 환단고기나 또 우리 저 국수주의자들은 세계를 제패했다고도 얘기하지만은 유물로서 보여주는 것은 치프덤 시절이었어요. 아직 고대 국가로 가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나라가 갖고 있는 그 문화가, 이 철기 문화가 들어오는데 참 재밌죠. 철기 문화 때문에 청동기 문화의 고조선은 멸망했어요. 그 대신에 그 조선족이 거기서 멸망한 게 아니고 철기 문화를 오히려 받아들여요. 철기 문화한테 망하니까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아래쪽에는 사만이 있고 위쪽에는 부여가 있었는데, 부여에서 한 갈래 내려와서 고구려가 되고, 고구려에서 한 갈래 내려와서 백제가 되고, 마한, 진안, 변안이 있고, 그리고 진안에서 사로곡으로 신라가 나오고, 변안에서 가야가 등장해요. 또 함경도 쪽을 보면은 동해 옥저가 있어서 한 10개 부족이 서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고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얻어낸 결론이 삼국과 가야 시대로 돼요. 300년 무렵이 되면.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울 적에 삼국 시대를 BC 1세기에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700여 년을 삼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이름상에서 문제가 있어요. 750년을 얘기하면서 삼국이 많이 있었던 건 마지막 120년뿐이 없어요. 그 전에는 가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과 가야 시대, 거기에다가 일본의 외가 같이 교류를 해가지고 오국 시대인 셈이야. 고구려하고 백제는 왕까지 죽여와서 싸웠지만 백제하고 외에는 형제도 그런 형제가 없었어요. 가야가 망하면서 가야 사람들이 아스카 지역으로, 이즈미 지역으로 가서 일본의 청동기 문화를 확 그 철기 문화를 일으켜 준 거 교류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본하고 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AD 300년 무렵이 되면은 고대 국가로 가는 틀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무덤이 변하는 거예요. 그 전에 고대 300년 가기 전에 원삼국 시대라고 부르는 초기 삼국 시대에는 이와 같이 오리형 토기하고 쇳불 손잡이 단지 같은 거가 나와요. 이게 그릇이 굉장히 멋있죠. 제의적 성격이 들어가니까 조형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된 것이 80년대부터예요. 창원, 마산, 울산, 경산 이쪽에 공업단지를 공사하다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조형적으로 뛰어난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작품들일 것 같아요. 저 오리영 그 토기는 퇴죽 그릇에요. 그 술 넣고 뒤로 이렇게 빼고, 쇳불 손잡이는 저건 뭐 바이킹족이 쓰던 포도주 항아리 같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 제상에다 올려놓는 그 경건함과 그 권위를 이렇게 보여줬죠. 이제 고대 국가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고구려로 가면 이와 같이 벽화고분이 등장을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활 습성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이 장례 문화예요. 장례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면 다 바뀐 거를 의미합니다. 고구려의 처음 무덤은 돌무지 무덤으로, 여기 지금 통구, 지금 길림성 집안에 있는 통구 지역에 13,000기의 그 고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퍼져 있어. 옥수수밭 있는데, 광개토대왕비도 거기 있고, 장수왕릉도 거기 있고. 근데 350년 무렵이 되면은 벽화고분이 등장을 해요. 그 벽화고분이 현재 한 95개가 확인이 되는데, 평양에 있는 거하고 압록강 넘어 길림성에 있는 거가. 근데 그 90여 개의 벽화고분을 보면은 처음에는 초상화 중심으로 그리다가 100년 후에는 풍속도 중심으로 그리다가 100년 후에는 사신도 무덤으로 그려요.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여기는 저 사람의 무덤이다라는 개인의 무덤이다가 100년 후에는 죽음의 공간 속에서는 영혼이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세계는 그 나름의 영혼의 세계의 논리가 있다 해서 사신도로 가요. 다시 얘기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종교적이고 철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저 풍속화 생활 장면을 그린 거에 사냥하는 그림 보면은 그 그림이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잘 그렸죠. 근데 저 그런 그림에서 그림이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뭐 강의든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다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유머 감각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웃겨요? 못 웃겨요. 근데 이건 죽음의 공간에도 참 희한한 것이, 여기 사냥하는 사람을 씩씩하게 그리면서 맨 끝에 보면은 사냥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재서 억지로 가는 고구려 청년 하나가 저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졸면서 쫓아오는 그림이 있어. 참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그 심각한 공간 속에서 저런 유머를 보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수왕 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렇게 번창했죠. 신라는 그 무덤이 좀 묘해. 지금 저 황남동에 있는 저 대능원 무덤들 보면은 동산만한 게 쫙 펼쳐지잖아요. 경주 벌판에. 경주 다운타운에 저런 무덤이 155개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세운 거가. 근데 저 무덤은 적성목각분이라고 해서 땅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부장품을 넣고 널판대기를 깐 다음에 돌멩이로 이렇게 돌무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저 봉분이 흐트러져도 부장품은 누가 꺼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 저기를 다 헐게 되면은 흙이 무너지고 나면 자갈밭이 됐지 무덤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고구려 무덤이나 백제 무덤은 지상에다가 돌방을 만들고 흙을 있기 때문에 흙이 무너지면 문 열고 들어가서 다 꺼내가기도 하고, 고려시대 때 나무꾼이 비가 피해서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됐지만 신라 무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1921년에 금관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2년 후에 금령총에서 또 금관이 나왔어요. 26년에는 서봉총에서 또 금관이 나와서 신라의 황금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지금도 신라의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문화사 속에서도 아주 우뚝한 그 성과예요. 근데 우리가 금관만 저렇게 봤지 제대로 그 고분에 대해 설명을 듣질 않아 가지고, 금관총에서 나온 유물이 10,000점이에요. 그리고 금만이 7kg이야. 그리고 금관이 나올 적에는 이렇게 금팔찌 12개, 목걸이, 허리띠, 신발 이 세트로 나와요, 전부. 그 지금 박물관 가봐요. 금관 전시할 때 저기 같이 전시가 돼 있지. 그리고 목걸이가 얼마나 현대 명품 디자인 같잖아요. 이런 그 문화를 보여주는 거가 4세기 지난 5세기 때에 아주 절정적으로 보여주죠. 그랬는데 해방 후에 우리가 조사해도 금관은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경주 보문단지를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그 고분 하나를 제대로 발굴해서 금관이 나오면 그거를 교육적으로 관광으로 쓰면 좋지 않겠냐 해서 발굴 계획을 세워요. 근데 재밌는 게 일제시대 때 강점기에 꺼낸 금관이 저런 무덤을 파갖고 얻은 게 아니고, 무덤이 무너져 갖고 평지로 돼 있는 저 호떡처럼 이렇게 동그란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금관을 나올 걸 기대하면 황남대총이 여기에 길이가 120m, 폭이 80m 부부 합장묘가 돼서 높이가 23m, 24m 돼요. 거대하죠. 폭이 120m니까. 그거를 황남대총을 발굴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얼마큼 들어가면 자갈이 나온지 경험이 없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임상실험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당시 고고학자들이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놈 155호분을 시험 발굴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앞에 155호분을 먼저 시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관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천마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마총에서 금관까지 나왔죠. 참 유물의 팔자가 그렇게 있어. 시험 발굴을 했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남대총을 발굴하는데 발굴이 이런 거예요. 아니 삽 들고서는 그냥 파면 발굴인지 알아?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언덕 하나를 다 그 포클레인도 아니고 삽으로 해서 흙을 퍼내려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와 같이 금관도 나오고 뭐 목걸이 5천 전부 토기만 5,000점이 나와요. 깨지지 않은 게 1,500점, 깨진 거 합치면 5,000점. 그리고 유물이 38,000점이 나오는데 부부 합장묘인데 문화재청장 그만두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2009년인가 그때 경주박물관에서 황남대총 그 특별전을 열었어요. 그래서 황남대총에서 나온 거를 전부 다 창고째 보여주는 전시, 아주 감동적인 전시였어요. 예쁘장한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매시브하게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황남대총에서 나온 58,000점의 유물을 다 전시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38,000점으로 알고 있는데 2만 점이 어디서 났나. 그래서 가서 박물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2만 점이 그 이번 조사에서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 황남대총에서는 특별하게도 목걸이 말고 가슴걸이라고 해서 여러 개 저기 있는 거 여러 가닥으로 해서 가슴에 척 들어서 고곡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가 있었는데
저게 부부 합장묘에서 나왔는데 그게 한 개가 구슬알이 10,000개씩 돼서 2개에 20,000개가 더 있어서 이제 황남대청 유물은 58,000점으로 하기로 했다고. 참 재밌죠. 이게 신라가 갖고 있는 정통성을 보여주고, 그러한 정통성은 결국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 미술 속에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갖추게 되는데, 이 석굴암 불상 오른쪽에는 일본 나라 흥복사에 있는 그 청동 불두인데, 밑에는 낙양 용문에 있는 비로자나 불상인데 셋이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그게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상적인 인간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자의 얼굴은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신이 인간화되는 거하고 인간이 신으로 가는 접점은 맞나요? 그게 불상 조각이에요. 영국의 케니스 클라크가 고대 국가가 되는 데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의 확장, 국가가 되려면 크기가 있어야죠. 율령체계, 율은 법률이고 령은 행정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있어야 된다. 왜 종교가 있어야 되냐? 샤만의 시절에 살던 거가 영토가 넓어지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한 게 종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 민족이 자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고대 중세를 넘어가면서 고대 사회는 유럽은 기독교, 동양은 불교가 100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찾을 때 인도의 불교가 왔다는 것이 우리 아이덴티티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무당 문화를 계속 갖고 있어야 우리 전통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발달된 문화는 갖고 와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를 지킨다고 계속 못 사는 것이 그게 인생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면은 콩고 째면 어떻고 우간다 째면 어때요?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불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것까지도 이 불교 불상을 통해서 세상에 던지게 돼요.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옆에 일본 국보 1호였던 광룡사의 목조 반가사유가 비슷하잖아요. 저거는 목조 반가사유상은 돌의 불상이라고 그래, 일본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온 불상이라고. 근데 광룡사에 있는 저 목조 불상을 교토대학 생물과 학생이 수희 아저씨한테, 아저씨 청소하다가 여기 나무 부스러기 나오면 저 좀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좀 조사해보게 그런다고. 그래서 이쑤시개의 4분의 1만한 크기를 줬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네 재료는 소나무다 하는 것을 밝혀요. 당시 일본의 목조 불상은 다 녹나무인데 이거 하나만 소나무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가 한국 건지 일본 건지, 한국서 만들어서 갔는지 한국 소나무를 가서 거기서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돌의 양식이죠. 저게 백제에서 갔냐 신라에서 갔냐 하는 거는 아직도 논쟁이 있지만 한반도에서 간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근데 같은 불상을 보면서, 불상이 스님이나 미술사가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불상을 보면 자기 소견을 얘기하는데,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고 있어요. 유신론적 입장의 실존주의자로 유명하죠. 무신론은 사르트르고, 아마 시험에서 볼 때 공부했을 거예요. 그 야스퍼스가
1945년 11월 달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일본에 왔다가 이 불상을 보고 쓴 한 이야기가 패전의 피 안에 남긴 것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써 있어요. 그분 짧아요. 나는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절대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상, 로마의 신상, 중세의 이콘 속에서 여러 신의 모습을 봤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상이었지 절대자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미륵 반가상에서 모든 실존적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해탈된 절대자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에서 인간이 상상력이 갈 수 있는 신의 모습까지도 보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유물이 지니고 있는 내면적 깊이를 이렇게 확대해 갈 적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성덕대왕 신종은 참 진실로 위대한 종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종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클 거예요. 뭐 저 20세기에 만든 어떤 큰 게 있다는데 그거는 그거고, 일본에 깨진 거 있다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도 종을 치면은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요. 무게가 19.2톤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대충 약 20톤 했는데 경주 옆에 포스코에서 포항제철이 와서 탁 들어주고 19.2톤이라고 알려줬어요. 저게 밑에는 두께가 28cm고 위는 11cm로 이렇게 밑으로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 음통이 있고 높이는 3.3m예요. 황룡사종은 이거의 2.5배 됐어요. 이건 20만 근이고 황룡사종은 50만 근이었어요. 그거는 저 원나라 때 그놈들이 가져가려다가 저 동해바다에 빠뜨려서 지금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덕대왕 신종이 과학적으로 위대한 거는 나중이고, 여기에 성덕대왕 신종 비천상 그 사이에 1037자의 명문이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종을 만든 사람 12명의 이름이 있는데 장관, 국무총리, 고관들 8명에다가 주종 대박사 1명, 주종 차박사 3명 이름이 같이 쓰여 있어요. 기술자를 박사로 대접을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릇 심오한 진리는 가시적인 형상 이외의 것도 포함하나니 때와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교하여 진리를 알게 하듯이 신종을 달아 진리의 원음을 듣게 하셨다. 이 말이 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종을 만드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불경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면 불상이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만들면 종소리니라.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종소리, 아주 위험있고 근엄하면서도 둥하면서도 온화하고 맑게 다가오는 그 소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 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얘기할 적에 이런 깊이 있는 그것을 갖고 있을 적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다라고 암기하듯이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를 갖지 못하죠, 삶에서. 이 종도 중국종, 한국종, 일본종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범종이라고 하는 공통된 문화는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이고, 차이가 있는 거는 그 나라 문화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문화를 찾아갈 적에 우리 것만 연구하고 우리 것만 이야기해서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문화, 세계사, 그 당시에 19세기 넘어가기 전에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90%의 한족과 10%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는데 그 10% 55개 소수민족 중에 모국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은 조선족, 안남족, 몽고족 셋뿐이 없어요. 그건 대단한 거야. 이게 저쪽으로 가면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으로 가잖아요. 그 스탄은 땅이란 뜻이거든. 위그리스탄은 없지. 위그르족이 사는 땅은 지금 신강성이니까. 티벳도 달라이라마 저렇게 쫓겨다니죠. 그에 비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가, 조상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은 조상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맨날 중국에 조공을 했다느니 그딴 거를 강조하면서 세계를 지배 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누가 쌈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문화를 만들었는가를 보는 거죠. 이 삼국시대 사찰은 남은 게 없지만은 황룡사가 이런 빈터에 25,000평을 복원하면 저렇게 돼요. 근데 저거를 복원해달라고 그러는데 복원 힘들어요. 우선 저거를 복원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저걸 복원하려면은 100년 이상 300년 된 소나무가 4톤 트럭으로 2,600대분이 필요해요.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하재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문화재청이 울진군 소강리에 있는 100만 평 소나무를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150년 후에 이것을 베서 복원하자고. 그래서 뚜껑 여는 날이 2155년 11월 11일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저런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부터가 우리 문화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삼국시대 문화 중에서 마지막으로 백제 문화를 한번 보면은 백제의 미륵사 탑은 미륵사는 5만 평인데 황룡사의 2배예요. 다 없어지고 저쪽에 서탑 다 무너진 거 세멘트로 저렇게 붙어 있었는데 100년 전에 일제가 저 세멘트로 무너지지 않게 해줘서 무너지지 않고 왔는데 100년 지나니까 세멘트가 방락이 돼서 이제 저걸 해체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사리함이 나올 때까지 해라. 그래서 사리함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사리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리함은 절대자의 분신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 시대 최고 가는 기술과 최고 가는 정성이 들어가 있어. 사리함은 무조건 명작이에요. 그 2년 전에 왕응사 백마강 건너편에 왕응사에서 금운동 완세트가 나왔는데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리함을 묻고 절을 세운다 해서 아주 멋있는 사리함이 나왔어요. 이 익산에 왕궁리 석탑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전부 다. 거기에서 이 사리함이 나온 것이 60년대 발견할 때 저거는 백제가 아니고 통일신라에서 수리하면서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백제에 저렇게 멋있는 거가 없었거든. 근데 미륵사 왕응사가 나오니까 이제는 백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리함과 함께 나온 금판이 금강경이 저기에 5,500자가 써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판에다가 데칼로 글씨를 쓰면 어떻게 쓰는 게 멋있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글씨가 나왔어요. 이렇게 회계 리듬이 다 느껴지는 이런 아름다운 글씨가 나왔어요. 이게 백제예요. 백제는
장인이 존중되던 나라예요. 이 은팔찌는 무령왕비의 팔찌인데 다리가 만들었다라고 공예가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황룡사 선덕여왕이 짓는데 백제에서 아비지 초청했어요. 무영탑은 아사다리 만들었어요. 일본이 596년에 처음으로 아스카데라의 기와집 절을 만들어요. 그게 일본의 와박사가 가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백제의 와박사가 일본 가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와하고 백제 기와하고 구별이 안 돼요.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에 작신궁실했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이 사실을 썼어요. 풍납토송의 위례성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8글자를 더 썼는데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게 백제의 미학이고 조선의 미학이고 한국미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한국미학의 본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궁궐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얘기죠. 내가 이제 강의 그만해도 될 나이인데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우리의 문화적 프라이드를 전도하기 위한 마음이 있어요. 가리킨다기보다도 전도야, 확실히. 근데 어느 식으로 해도 이 얘기를 꼭 하지 안 한 데가 없고 책에도 많이 써가지고 그동안 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미불루와 화이불치가 전도가 잘 돼가지고 요즘에 어떤 공예가가 팜플렛을 갖고 오는데 제 공예의 이상은 거미불루입니다. 뭐 이러고 오면은 굉장히 반가워요. 그런데 이제는 이 거미불루가 어디까지 갔나 하면은 우리 동네 미장원이 있는데 미카사라고. 이 미장원이 거미불루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참, 저 집에 가서 머리 다듬으면은 거미불루로 해줄까요? 화이불치로 해줄까요? 그럴래나 보지. 어쨌든 저런 미감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체계화 시키는 거. 그리스의 미술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라고 그래요. 단순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감정은 조용하다라는 걸로 빈켈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개념화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 개념을 알고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한 사람하고 모르고 간 사람은 보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물들을 그렇게 인식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 공감하고. 거미불로 화이불치를 알고 우리 미술사를 보게 되면은 미술사에 대한 안목이 확 뜨고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뭔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만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의 정체성도 찾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화적 프라이드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오늘 강연 잘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실크로드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문화유산에서 외국의 문화와 교류가 시작된 곳, 외국의 문화도 함께 볼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외국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문화 속에서는 이제 실크로드에서 온 유물과 중국에서 온 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향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한 좀 그 명확한 인식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한반도에 뭉쳐서 거기에서
외부와 타락 관계없이 우리가 살았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문화는 아마 소멸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발전을 못하고. 근데 우리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불교 문화죠. 그 불교 문화가 중국하고 인도하고 다른, 또 일본하고 다른 우리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게 외국 문화도 이해하면서 우리 문화를 아는 거고, 또 경주에 있는 괴능에 가면은 석인상이 있는 거가 서역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류된 것이고, 아까 본 신라 왕릉에서 나온 발견된 유물 중에는 페르시아형의 유리 봉황새 모양의 잔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체도 세웠지만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실크로드에서 왔건 중국에서 왔건 만주에서 왔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서 한국화 시켰다. 이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네. 네. 그럼 다음 또 질문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역사 유적지에서 고려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개성이 북한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원나라와 항쟁했던 시절의 유적이 있는 합천, 강화, 제주 외에는 또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지금 많을 때도 빈터로 남아 있어서 고려 유적을 못 본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불상과 사찰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잘 아는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화순의 유명한 운주사, 그건 고려 시대 때 천불천탑동이지. 또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다 고려 시대 거예요. 우리가 뭐 신라의 그 고분처럼 어디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아서 그렇지, 고려는 뭐 전국에 퍼져 있죠. 특히 고려 시대 불상을 보면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어떤 미술사가는 고려 불상은 조각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조각적으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절대자의 이미지가 친절성을 보일 때도 있고 권위를 보일 때도 있는데, 괴력의 소유자로서 능력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은진미륵 같은 게 대표적이죠. 운주사도 그렇죠. 박물관에 가보세요. 고려 불상들이 얼마나 개성적인가. 그렇게 인식해야 되고, 원나라하고 관계에 대한 인식도 조금 문제가 많아요. 다 사람들이 원나라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됐다,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그 책에다 쓴 사람도 있는데, 그거 조금 문제가 많은 시각이에요. 원나라의 사위나라가 된 것이 수모라고?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대원제국의 사위나라인데 그게 수모예요? 다른 나라처럼 전부 그 모가지 잘려서 다 죽었어야 되나? 이게 원나라가 고려한테 항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칸이 와서 지배 안 했잖아요. 그거가 전쟁 협상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27년 동안 강화도에 가가지고 항쟁을 해서 마지막에 쿠빌라이 칸하고 협상을 할 적에 원종이 된 태자가 했던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항복하고 나온다, 강화도에서. 첫째는 불개 토풍이다. 우리의 풍토를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약속해라.
그러면 우리는 나오겠다. 그 다음에 당신들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원나라 쪽에서 좋다. 그 대신에 너희는 사위나라로 삼아야 된다. 우리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이 리모컨으로 컨트롤하겠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충자 들어가는 왕이 통치를 했어요. 원나라가 지배했던 그 폴란드까지 갔던 나라들은 전부 킵차 칸국들이 다 했잖아요. 이게 거저 생긴 게 아니고 무려 27년 동안 7차에 걸친 침입을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나라도 고려하고 싸우면 이기는 거는 알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독립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27년 동안의 항쟁 결과 그들로부터 얻어낸 거는 우리의 독자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건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27년간의 항쟁 결과 원나라로부터 사윗나라라는 대접을 받고 칸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지배하는 고려의 정통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나라한테 졌다고 해가지고서는 조상을 갖다가 원망하는 그런 시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징기스칸한테 그 다 날아가 버린 서하라는 나라는 종족의 씨를 지금도 DNA를 못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싸워서 이긴 것만이 최고로 알고 있었던 건데 자기 방어를 그렇게 해낸 고려 사람들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에 시작한 전쟁을 쉬운 7살까지 했어요. 그게 보통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줬던 거를 후손들은 그 조상의 공은 생각하지 않고 원나라한테 굴복을 했다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 보면은 요다음에 1000년 후 후손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핵 하나 못 만들어서 미국 해구산 속에 들어가 앉았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세운다.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한다. 이런 거의 모든 것은 역사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존엄을 인간적인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시각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이렇게 옛 선조분들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나라의 이렇게 빛나는 문화유산들을 또 이게 제가 또 전통예술을 하는 국악인으로서 또 잘 지켜내고 전승을 하고 또 후학들에게 보존을 하고 계승을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강연 내용을 듣다 보니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일제청산 과정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겠다는 생각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법인 아리수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2020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 사회가 더 힘있고 밝아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프로그램을 이제 끝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반갑게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